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동계 정성국 의원 있죠. 정성국. 저하고 방송도 몇 번 한 것 같은데, 저하고 나이도 동갑인데, 교총 회장인가 해가 부산에 한동국에 영입한 한동계 의원입니다. 정성국. 이자가 이제 SBS 라디오 김태현 정치쇼, 여기에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에다가 주호영이라는 TK에서 상징성이 큰 분이 함께 뜻을 모으고 거기에 또 함께 하는 세력들이 모인다면 대구 시민들이 판단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대구를 상징하는 한동훈, 주호영 두 명이 뜻을 합치고 거기에 또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대구 시민들이 상당히 판단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한동훈, 그 다음에 주호영 연대설을 공개적으로 이제 정성구이가 라디오에서 밝혀가지고 과연 이게 현실화되느냐. 현실화되면 이게 파급 효과는 파괴력은 어느 정도냐. 이게 지금 정치권의 이슈가 되는데, 저는 계속 가능한 걸 이미 대비를 저희가 많이 경고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중요한 거는 파괴력이잖아요. 파괴력. 지금 이제 한동훈 하고 주호영 연대설이 뭐냐 하면 제일 전제가요. 주호영이가 이제 무소속 나간다는 전제입니다. 주호영이가 무소속 안 나가버리면 그러면 추경호는 달성군이고 윤재옥은 달서구잖아요. 그 지역에 보궐선거는 이진숙 나가면요. 거기에 한동훈이가 그거는 못 나와요. 달성군은 대구에서 제일 보수적인 데입니다. 추경호 지역구고 박근혜 대통령 집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진숙 나가면요. 한동훈이가 그 놈에게 게임도 안 돼요. 따라서 지금 한동훈이하고 주호영이 연대한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수성구로 간다는 거죠. 주호영이가 무소속 시장 놓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수성구에 주호영 지역구에 가가지고 서로게 연대를 해가지고 주호영 조직을 한동훈한테 주가지고 주호영은 시장, 한동훈은 이제 보궐선거, 이런 시나리오거든요. 지금 이걸 정성구이가 공개적으로 언급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되죠. 이게 가능하냐, 안 하느냐.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냐, 아니면 이게 그렇게 안 되느냐. 이 문제하고요. 만에 하나 실현됐다 한들, 그러면 이게 과연 이게 파괴력이 있느냐. 이 문제를 한번 둘로 나눠서 보면요. 제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실현 가능성이 아주 낮아 보입니다. 낮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주호영이가 이제 결단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직 던지고 2년 남았죠? 국회의원직이 2년 한 1년 8개월 남았나? 4월 달에 총선하면 6월이니까 지금 4월이죠. 그렇죠. 2년 따끈따끈한 의원직이 얼마나 좋은데 6번 해보니까 국회 부의장 자리 좋죠. 자기 밑에 사람이 몇십 명 있을 거 아니에요. 부의장이니까.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회 부의장이에요. 그 아주 진짜 하는 일 없이 엄청나게 챙기는 자리 아닙니까? 주호영 의원이 스타일로 볼 때 그 좋은 국회의원직, 국회 부의장직을 던지고 그 다음에 당선 가능성이 제로인 대구시장이 무소속 나간다. 저는 가능성이 낮다 봐요. 주호영 의원이 나갈 가능성이 낮다 봐요. 왜? 주호영 의원이 그렇게 평소에 모험을 하고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가장 어떻게 보면 편안하고 안락한 길막이 쉬운 길만 찾아온 거죠. 쉬운 길만 무난하게 와가 어떻게 육선된 거죠. 따라서 무소속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버리고 완전히 11회 불판에서 무소속으로 시작한다? 이거는 평소에 주호영의 스타일로 보면 그 정도로 무모하게 도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따라서 주호영이가 저는 의원직을 사퇴해서 시장 놓을 가능성이 낮다. 그렇다면 결국 한동훈하고 연대설도 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게 평소에 주호영 의원이 한동훈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주호영도 대구 있다 보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대구 여론이 안 좋다는 걸 누구보다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한동훈 연대설을 퍼뜨리지 마라. 계속 이랬잖아요.
왜? 한동훈하고 연대한다는 게 내한테 도움 안 된다. 이게 내 물 먹이는 거다. 나 한동훈파 아니다. 계속 이 주호영 의원이 그랬거든요. 대구에서 한동훈 파리하면 표가 안 나오잖아요. 당원들이나. 그렇잖아요. 대구는 이게 그래도 박근혜 윤석열이죠. 따라서 이제 평소에 한동훈계도 아니고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주호영 의원이 이야기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한동훈하고 손을 잡는다. 이래봤자 배신자 연대밖에 더 되겠습니까? 당을 배신한 두 명, 한 명은 제명당하고 한 명은 탈당하고 그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 배신자 연대밖에 더 되느냐? 따라서 아마 제가 볼 때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위해서 사퇴할 가능성은 50% 이하다. 아주 낮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런 근거가 뭐냐? 평소에 주호영 의원이 항상 떠당고 양지만 편한 길, 쉬운 길만 찾아왔지 무모한 도전하는 그런 동키호테형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좋게 말하면 합리적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게 기회주의적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주호영 의원이 재선거에 고민하다가 아이 그래 내가 그냥 국회의원 2년 더 하고 내가 당에 남아가 장동혁이 저놈 끌어내리 되겠다. 내가 이제 반장동혁 운동해가지고 차라리 내가 당 안에서 어떻게든 지도부를 바꾸면 그러면 나중에 내 공천 안 주겠나? 장동혁이가 대표하면 공천 안 주죠. 그러면 주호영 끝이야. 여섯 적점이 끝난다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 주호영의 길은 그냥 국회의원 2년 더 하자. 어차피 나가봤자 안 되니까. 2년 더 하면서 당내에서 그냥 장동혁이 퇴진 끌어내리는 이런 반장동혁 운동하자. 그러니까 지도부를 바꿔가지고 내가 미는 자기가 당대표는 안 될 테니까 주호영이가 내가 미는 사람이 예를 들어 한동훈 복귀 운동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내가 미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그러면 내 공천을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공천 받으면 또 국회 또 하는 거니까 이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따라서 일단 한동훈, 주호영 연대가 일단 주호영이가 사퇴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첫째 분석하고요. 근데 진짜 만에 하나 주호영이가 사퇴하고 그다음에 대구시장 나오고 무소속 그다음에 그 지역을 한동훈이 주고 한동훈이 무소속 수성구 나오고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요. 제가 보기에 파괴력이 낮을 겁니다. 결국에 둘 다 죽을 겁니다. 둘 다 이번에 정치적 무덤이 될 겁니다. 주호영은요. 무소속 나가서 제가 장담하건대 한 자릿수를 절대 못 넘습니다. 제가 이거는 100% 장담합니다. 넘을 수가 없지. 김부겸이가 한 40%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아무리 안 돼도 윤재욱이든 추경호든 누가 50%는 넘는다 보거든요. 그러면 주호영이 너가 한 자릿수를 넘을 수는 없고 많이 높아서 한 3, 4%나 놓을까? 절대 한 자릿수를 넘을 수가 없다. 저기 주호영이 무소속 넣었을 때는 파괴력이 없다. 왜? 윤재욱이나 추경호 훌륭한 분들이 노고 김부겸이 노는데 거기 주호영이 찍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 주호영이 그렇게 인기가 있나? 인기 어디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한 자릿수인데 이건 제가 좋게 말해 한 자릿수고 5% 밑으로 놓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고요. 한동훈이는 조금 놓죠. 한동훈이가 수성구에 놓고 거기에 이제 주호영이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보궐선거 하면 여기는 이제 국민의힘을 누가 공천하느냐 이게 따라 다르죠. 이진숙은 이제 이미 추경호나 윤재욱 지역구로 보내야 되니까 이진숙을 한동훈하고 수성구에서는 붙기가 어렵죠. 왜? 두 개 생기는 거예요. 주호영이가 사퇴하면 대구에 보궐선거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두 개가. 그러면 이진숙은 그거 보내야 되니까 수성구에 보낼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먼저 누굴 공천하냐? 수성구에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 인물 많잖아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주 괜찮은 경제 전문가들 하나 제대로 영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참신한 경제 전문가로 이렇게 딱 영입하면요. 대구에는 한동훈이가 제가 보기에 대구를 보수를 100으로 봤을 때 한동훈이가 한 3, 그 다음에 윤석열, 박근혜 이쪽이 7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천을 제대로 이제 진짜 참신한 경제 전문가나 한 분에게 딱 공천을 해가 한동훈이 무소속 붙이면 거의 아마 6대
4는 좀 제가 한동훈한테 너무 잘 봐준 거고 7대3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한동훈의 한계는 대구에서 20, 30% 이게 한계다 이렇게 봐야 돼요. 실제 따라서 이게 둘이가 연대가 넣으면 둘 다 대구에서 장렬하게 전멸한다 이렇게 보고 그러나 이게 그 성사 가능성도 낮다. 결론적으로 그 정성국이가 오늘 방송 나가서 주호영과 한동훈이가 수성구에서 서로의 무소속 연대 이걸 띄웠는데 제가 냉정하게 보기에 가능성은 높지 않다. 높지 않다. 왜? 주호영이가 일단 이게 사태가 무소속 나가야 전제가 되는데 그 가능성도 없고 또 이게 둘 간에 신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동훈도 또 이게 꼭 따른다는 보장이 없죠. 따라서 이게 가능성이 아주 낮은 시나리오다. 근데 만약, 이거는 만약입니다. 만약 그렇게 연대하더라도 파괴력은 낮다. 주호영은 5% 미만. 그 다음에 그 한동훈도 30% 미만.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경고하고요. 아마 이게 둘이 놓으면 뭐 둘 다 이번 지방선거가 대구에서 정치적 무덤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그 검찰청의 검사들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정말 이게 그 부글부글 끓고 있고요. 이런 걸 이게 보통 우리 뭐 유튜브 제목 보면 난리 났다 이런 표현이 많은데 진짜 이게 그 검사들 지금 분위기가 난리 났다고 할 정도로 이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그 검사들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재명을 상대로 직접적인 단체 행동 어느긴 못하지만 그러나 그 지도부 특히 정성호 장관이나 그 다음에 검찰총장이 지금 공석이니까 구자연 이자가 이제 그 총장 대행인데 이런데 그 검찰 지도부 또는 그 정성호를 향한 지금 이게 글들이 막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성호나 이게 구자연이가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검사들이 엄청나게 이제 글을 올리면서 반발하고 있는 이런 그 상태입니다. 그러게 왜 그러냐. 이번에 그 정청래가 7개 사건에 공소 취소를 위해서 조작기소 7개 사건에 그 국정조사를 합니다. 7개 사건이란 게 대장동, 위례, 그 다음에 그 쌍방울. 그리고 이제 뭐, 또 그 서해 공무원 이런 것도 있죠. 서해 공무원. 수사했던 사람들. 또는 그 윤석열 대통령 언론사 명예훼손 기소 사건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더 나아가면 이게 통계 조작 있잖아요. 통계 조작. 이런 데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문재인 정권의 사건까지 7개 사건을 다 하다 보니까 검사가요. 수사검사가 국정조사 나갈 게 한 100여 명 된다 합니다. 와, 우리나라 검사 다 합쳐봐서 한 2,000명 중에 100여 명이 국정조사에 불려 나가야 된다. 근데 이게 명백한 불법이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국정조사나 감사 못한다. 특히 그 판사들까지 다 정인 부른다는 거거든요. 근데 판사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죠. 지금 이게 그 대법원부터 법원 판사들, 그 다음에 검사들, 그리고 이제 뭐 공무원들 있잖아요. 감사원, 통일부, 이런 게 공무원들. 이걸 이게 다 한다는 거예요. 지방선거 50일 전까지. 근데 뭐 저는 아주 우리한테 대호재라고 보거든요. 제가 전에 따로 한 방송했잖아요. 우리한테 대호재, 이제 이슈가 계속 생중계가 되면 이제 이재명이가 죄를 지냐 안 지냐, 이재명이가 죄를 지냐 안 지냐, 이게 계속 생중계가 되면요. 우리한테는 이게 대호재죠. 이미 윤석열 대통령 내란 프레임은 이제 끝났잖아. 내란 1심 끝나고 2심 하니까. 내란 끝나고 이제 이재명이가 이제 그 재판이 장소를 옮겨가지고 이제 그 현실 법정에서 재판하는 게 아니고 국회라는 어떤 게 민의의 법정, 여론 법정에서 정치 법정에서 이재명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판사, 검사들 다 불려와서 이재명이가 죄를 지냐 안 지냐 수사했던 검사들은 증거를 내겠죠.
판사들에게 판결의 근거를 내겠죠. 이런 이게 직거래 한다는 게 상상도 못하죠. 보통은 판검사를 불러내가지고 재판이 잘 됐니 못 됐니 검사가 수사를 잘했니 못 됐니 국회에서 이게 상상도 못하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슈가 되면 저는 뭐 나쁠 게 없다. 왜? 판검사들 믿으니까. 국민의힘의 그 7명의 위원을 믿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야 뭘 제대로 싸우겠어요. 그걸 믿는 게 아니고 판검사들이 지가 살려고 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질문하면 거기에 증거나 다 내놔면 그러면 이게 그냥 이재명이가 유죄라는 걸 국민들이 다 판단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게 뭐 저희한테는 대호재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게 정청래 이놈이 오히려 돌려가기로 이재명이를 좀 이게 물먹이려고 하나 싶기도 하고요. 옛날에 이재명이 재판 중단법 만들어준다 했는데 근데 그때는 이재명이가 화를 냈잖아. 왜 재판 중단법 만드느냐고. 근데 이번에 이재명이가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이재명이도 이제 공소 취소를 하고 싶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이하고 정청래가 짜고 치는지 아니면 이게 정청래가 이재명이 위하는 척 하면서 자꾸 이게 이재명이 범죄가 오르내리면 고도로 돌려가는 건지 뭐 그거는 게 제가 알 바도 알고 관심도 없지만 하여튼 우리한테는 어떻든 저떻든 정청래의 의도가 진짜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과 짜고 공소 취소를 위해서 하든 아니면 이게 그냥 정청래가 이재명을 까기 위해서 오히려 이재명이 범죄와 관련해서 하든 중요한 거는 이게 이슈가 되고 이게 국민적 관심사가 되면 분위기가 확 바뀐다 이거지. 이제까지 윤 대통령 계엄 가지고 계속 몇 달 동안 끌었는데 이제 이재명의 대북 송금과 대장동 이게 조작 기소냐 정상적인 기소냐 이게 이제 이슈가 되면 우리한테는 나쁠 건 없다. 우리한테 나쁠 건 없어요. 다만 이제 그 검사들 판사들 보면 불쌍하죠. 아니 검사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고. 검사들에게 증거에 따라 수사한 것뿐인데 국정조사 국회 불려가가지고 온갖 게 또 뭐 큰 소리 치고 수모를 당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이게 저도 법조인인데 좀 이게 검사들이나 판사들이 안타깝긴 한데 그러나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검찰에 보니까 지금 이게 뭐 정성호한테 계속 쪽지 보내는 사람도 있고요. 저기 구자연 지도부한테 왜 침묵하느냐? 지도부는 이게 그냥 두고 보실 생각이냐? 이런 이게 글들이 검찰 사이트에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게 박상용 검사죠. 박상용 검사는 이제 그 대북 송금 지금 인천지검의 그 부부장 검사인데 실제 그 쪽지를 보냈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하고 구자연 총장한테 이 프로스럽게 쪽지를 보내가지고 결국 이제 이번 국정조사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불법성이 명백하다. 이번에 이게 국정조사가 불법이 명백하다 이 말이야. 향후 국회에서 출석 요구서가 왔을 때 우리가 출석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대응할지 특별 조직을 언제 어떻게 만들 건지 이걸 이게 밝혀달라. 그냥 검사한테 맡겨놓지 말고 지도부에서 국회에서 요구가 오면 이게 검사들 보고 출석을 시킬 건지 말 건지 또 이게 그 대응팀을 검찰에 만들어서 지금 이게 연루된 검사가 100명이다 100명. 근데 왜 두고만 보고 있냐? 빨리 뭐 대응하는 이게 지침이나 뭘 주의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박상용 검사가 정성화하고요. 그 다음에 구자인한테 그 2%로 쪽지를 보냈어요. 근데 쪽지를 보냈는데 답변이 없어. 정성화나 총장이 박상용한테 답변을 안 해주니까 결국 이제 2%에 그대로 게시에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게 노고요. 그 외에도 이게 강백신 검사라고 있잖아요. 강백신. 검사들에게 왜 지도부는 침묵하느냐. 이렇게 강하게 지도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봉숙. 이분들이 유명한 게 여검사죠. 공봉숙. 이분들이 서울고검검사가 아니 이게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지도부가 왜 지금 이게 침묵하고 있냐. 지도부가 이 대응할 방법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검사 개개인의 비리가 아니고 수사와 관련한 그 때문에 검사들이 고초를 겪고 있지 않냐. 그럼 이게 이런 부당한 공격에 검사들이 개별적으로 혼자 대응하는 게 맞냐. 빨리 응답하라. 이런 식으로 강하게 공봉숙 검사도 글을 올렸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검사들이 생각해보세요. 100여 명의 검사가 국회에 불려간다.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7개 사건을 조사하니까
그 다음에 뭐 100여 명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이 국회 불려가가 네 뭐 조사를 잘했니 못했니 너 고문했니 안 했니 위조했니 안 했니 하면 이게 무슨 이게 생중계하는데 검사들이 또 답변하면 또 이게 막 호통치고 모욕 주고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법원에서는 지침을 정해서 판사들 나가지 마라. 이러면 이게 뭐 판사들이 안 나가면 어떡할 겁니까? 모든 이게 영장은 판사가 하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완전 미친 구설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정치적으로 우리 나쁜 건 없어요. 이게 엄청난 국민적 역풍이 불거든요. 왜 그러냐면 명백한 불법 짓거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이 어떻게 보는지. 왜 나중에 정권 바뀌면 다시 공소하면 되니까 일단 한번 취소해보라고. 그러면 여론이요. 한 20, 30%는 이쪽으로 떠날 겁니다. 이거는 이게 누가 봐도 공소처는 최악의 악수인데 했으면 좋겠어. 빨리 해보라고. 야, 이재명, 정청래 빨리 너 공소 취소해. 해라고. 그러면 이게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냐 보자고. 잘했다고 하는지, 아니면 이게 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저는 중도층에서 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범죄가 분명하거든요. 이재명이가. 하여튼 중요한 거는 지금 정성호나 구자연이가 난감하죠.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임명해 주서니까 이재명이한테 거스를 수도 없고 자기가 봐도. 근데 또 검사들의 요구도 정당하거든. 아니 이렇게 100여 명의 검사들이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데 왜 지도부는 침묵하느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앞으로 그 정성호나 구자연 어떻게 할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고요. 하여튼 검사들이 지금 완전히 부글부글 엄청난 이게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쪽지까지 오죽하면 그 박상용 검사가 보냈겠냐. 지금 현재 이게 어떻게 폭발할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게 검사들이요. 이러다가 이게 저는 사표 내면요. 공소는 누가 유지할 겁니까? 진짜 이게 100여 명이 사표 내도요. 공소 유지는 누가 할 겁니까? 지금 이게 사건이 미어 터지는데 아니 수사는 안 하더라도 이게 공소 유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장도 이게 검사들이 보고 청구하든지. 근데 검사가 없으면 이게 됩니까? 따라서 이게 그 엄청난 나중에 후유증이 오고 고스란히 그 피해가 국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결국에 이재명이라는 시대의 사기꾼 범죄자 이런 양아치 하는 놈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재명이라는 시대의 당군들의 최대 범죄자 한 놈 때문에 우리 사법 체계가 이게 뭐냐고요. 판사들까지 불러가지고 재판을 잘했니 못했니 국정조사하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상군분리 국가에서 있습니까? 완전히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닙니까? 앞으로 100여 명의 검사들이 만약에 집단적으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면 이게 진짜 심각한 검난이 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결국요. 검사들이 뭐 이재명이보다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이렇죠. 이재명이야 뭐 몇 년 있겠어요. 대통령인지 물러나면 이재명이는 일반 잡범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검사들은 그래도 평생 검사하는 거예요. 결국에 임기가 없는 검사가 나중에 이기지 이재명이가 이기느냐 한번 봅시다. 지금 이게 이재명이 권력이 뭐 1, 2년 힘 있을 때 어떻게 이런 짓거리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검사들이 도끼를 품고 있어요. 물론 이게 검사들도 좀 부끄럽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때 빨리 잡아였고 지금도 이게 용기 있게 일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대응하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기고만장해서 민주당 이런 짓 하는데 그러나 검사들에게 그 문제는 있지만 정말 이게 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결국은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검사들이 한번 이게 진짜 들고 오려면요 정권에 엄청난 나중에 검난이 발생하면 엄청난 이게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현재 100여 명의 검사들이 정인으로 채택돼서 지금 현재 지도부에 향해서 엄청난 게 반발이 나고 있다. 이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게 또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취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정말 뜨거운 소문이 하나 있죠. 바로 이른바 배신자 연대설이라는 건데요. 오늘 이 얘기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건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나온 바로 이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뭐 엄청난 정치적 연대가 탄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에 불이 확 붙었죠. 과연 이게 진짜 정치적인 묘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뭐 말 그대로 실현 불가능한 꿈에 불과한 걸까요? 이게 바로 이 논쟁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동훈 전 장관과 주호영 의원 이 두 사람의 파트너십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뜯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시나리오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총 4단계로 구성된 대구를 무대로 한 정치적 승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총 4단계인데요. 첫째, 주호영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합니다. 그리고 둘째, 그 상태로 대구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 의원 자리가 비잖아요? 바로 그 세 번째 단계에서 한동훈 전 장관이 그 빈자리, 수성구 보궐선거에 역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자기 지역 조직을 이용해서 한동훈을 돕고 둘이 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서로 돕는 무소속 연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 시나리오, 이게 과연 먹힐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분석은요, 이 전체 그림을 딱 2가지 핵심 질문으로 나눠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이게 애초에 가능한 시나리오기는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분석에서는요, 결론부터 딱 잘라 말합니다. 가능성, 매우 낮다고요. 여기를 보시면 이 딜레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을 보세요. 지금 하라는 건 안전한 6선 자리에 국회 부의장이라는 막강한 자리까지 다 버리고 아주 위험한 무소속 시장 선거에 뛰어들라는 말 그대로 도박이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주호영 의원은 어떤 사람인가? 이 분석에 따르면 굉장히 신중하고 편하고 쉬운 길을 선호해온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모한 도전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과거 관계를 좀 보세요. 주호영 의원은 사실 공개적으로 한동훈 전 장관과 거리를 두려고 했었거든요. 왜냐? 대구 민심을 보니까 한동훈과 엮이는 게 별로 안 좋을 수 있겠다고 판단한 거죠. 이 분석에서는 대구 정치는 여전히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강하지 한동훈의 영향력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둘이 손을 잡는다? 이건 신뢰도, 어떤 역사적 명문도 없는 그저 급조된 파트너십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석이 내리는 결론이 아주 직설적입니다. 이게 배신자 연대 말고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요. 그러니까 대중들 눈에는 이게 무슨 위대한 연합이 아니라 그냥 당을 박차고 나간 사람들끼리의 야합, 즉 배신자들의 연대로 보일 거라는 아주 냉정한 예측인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파급 효과는 어떨까요? 이 부분에 대한 분석가의 예측은 정말 암울합니다. 먼저 주호영 의원의 대구시장 선거 예상 득표율은 5% 미만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낮게 보냐고요? 분석을 보면요, 결국 강력한 보수정당 후보랑 또 비중 있는 야권 후보 사이에 끼어서 그냥 샌드위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무소속 주호영을 찍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설 자리가 아예 없을 거고 심지어는 3, 4% 정도에 그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동훈 전 장관은 어떨까요? 수성구 보궐선거에서 그의 예상 득표율은 30%를 넘기 힘들 거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만약에 보수정당에서 제대로 된 참신한 후보 한 명만 내보내면요, 그 후보가 거의 70%를 가져가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30% 정도에 머물 거라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왜냐하면 대구의 전체 보수층 중에서 한동훈 지지층은 약 30% 정도로 보기 때문이죠. 결국 당을 이길 수는 없다는 분석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현 가능성도 낮고 만약 실행하더라도 그 결과는 참담할 거다. 그렇다면 이 분석이 내리는 최종 결론은 뭘까요? 이 분석가는요, 이 시나리오의 결말을 아주 강력한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바로 정치적 무덤입니다. 말 그대로 정치 인생이 끝나는 곳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오는 최종 판결이 이겁니다. 둘 다 출마하면 두 사람 모두에게 대구는 정치적 무덤이 될 겁니다. 정말 단호하죠? 그냥 실패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둘 다 정치적으로 끝장나는 공멸의 길이 될 거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정치판이라는 게 정말 그렇죠. 엄청난 판돈이 오가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곳에서 과연 어떤 리스크가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한 분석에 따르면 적어도 이 한동훈 주호영 연대는 정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의 정치적 소문이 어떻게 야망과 현실 사이에서 냉정하게 분석되고 평가되는지 그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가 아니었나